이 정도로 멀쩡한데 살인해서 유기의 과정까지만 딱 기억상실 걸린 것처럼 편집됐다? 지금 자신에게 약을 준 사람이 누군지도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사람은 기억에 남은 일조차 없는 가상의 인물일 거예요. 2023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오후 8시 40분경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긴급히 출동을 해요. 모텔 주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한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딱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심상치 않다고 느끼기도 전에 방 안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젊은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캐한 냄새에 혼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가시죠? 다행히 아직 사망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응급실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뭐 때문에 혼자 모텔에 가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자, 지금 이 시점부터 시간을 약간 되돌려 볼게요. 자, 이 남성이 모텔에서 발견되기 직전에 경찰서로 걸려온 신고 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남성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지금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뭐 그동안 미안했다. 나 먼저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였거든요. 연락을 계속 해봐도 받지를 않으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이 남자가 누구였냐? 20대 남성 김 씨였습니다. 실제로 모텔 객실에서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 뭐 가까운 지인, 친구, 아버지에게 그런 식의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여자친구를 죽이고 유기했습니다.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이 있었던 거예요. 모텔에 체크인을 하기 직전에도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런 짓 하고 지금 그냥 갈 거니까 나중에 내가 발견되면 시신만 잘 수습해줘. 이런 말을 하면서 유기 장소까지 알려줬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김 씨가 친구와 했던 당시의 통화 녹취가 확보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경찰이 바로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저수지 인근 야산으로 출동을 해요.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곳이 실제로 김 씨가 여자친구를 유기했던 그 야산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 등산로에 보면 샛길 쪽으로 빠지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다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놓은 걸 경찰이 발견을 한 거예요. 했던 말들이 다 사실이었던 거죠. 자, 유기된 시신을 살펴보니까 옷은 다 입고 있었어요. 실제 시신상에 어떤 성범죄를 당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렷하게 발견된 건 그 목 주변에 있었던 흔적이에요. 좀 더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과수로 시신을 옮기고 부검에 들어갔는데 예상대로 사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나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건 시신의 신원이었어요. 그 시기에 실종 신고 한 건이 접수된 게 있었거든요. 18살 박양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근데 이 시신의 신원이 박양과 일치했었던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양이 홀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임신 7주 차에 임산부였어요. 자, 이런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빠르게 김 씨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바로 하긴 좀 힘든 상황이죠.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정신은 아닐 거잖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뭐 아니라고 잡아댈 것도 없었어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순순히 혐의를 인정해요. 자, 그러면 왜 그랬냐. 그것도 임신까지 한 여자친구를. 김 씨가 주장한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와의 말다툼이었습니다. 그것도 술을 먹은 상태로 이런 얘기를 하다 싸웠대요. 박양의 전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열받아서 화를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그랬다는 건데 심지어 여자친구가 당시에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아이였거든요. 그럼에도 전 남친 이야기에 화가 난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그렇게 유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살인자이니 이후에 했던 행동을 일반 사람을 보는 듯한 관점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겠지만 어떤 짓을 하냐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제 경찰이 따로 김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발견된 행적들이에요. 시신을 유기해 놓고 박양 휴대폰으로 박양인 척 그 가족들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죠. 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예상조차 못했을 테니 지금 문자 주고받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 딸이고 다른 사람일 거라는 생각까지는 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전화 연결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정확히 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갔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박양의 그 카톡 어플로 접속을 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 봐요. 그걸로 그 카카오톡 지갑 있죠.
거기서 10만 원을 본인의 계좌로 빼갑니다. 목숨을 빼앗고 그 앞으로 남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까지 빼앗고 거기다가 살인 직후에는 불법 마사지업소 예약 문자를 수차례 주고받는 그런 기록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건 영상 자주 보시잖아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인자들이 범행 이후에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잠깐씩 왜 그런지 언급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제대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이럴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행동에 대한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의견들이 뭐냐면 살인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어떤 강한 자극이나 흥분의 연장선으로 성적 충동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인 거예요. 감정을 정리하는 방식처럼 사용이 된다는 거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통제력의 붕괴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후에 자제력이 확 무너지면서 본능적인 충동에 쉽게 휘둘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살인자들에게는 살인이 이미 선을 넘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후에 다른 범죄나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을 더 쉽게 저지른다. 한마디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어떤 일탈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됐든 참 끔찍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분명히 이런 행적들을 추궁했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건 인정하는데 그 과정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살해 혐의를 인정한다? 결과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랬다? 말이 안 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행 직전에 누군가 저에게 약을 줬습니다. 두통 있을 때 먹으면 기분이 전환되는 약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거를 의심도 없이 먹었는데 약을 먹고 나서 제가 여자친구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던 기억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슬슬 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이미 범행은 다 드러났고 내가 번복할 수가 없고 어떻게든 이제부터는 심신상실이니 심신미약이니 이걸로 형량이라도 좀 깎아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형량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믿어줄 리가 없죠. 우선은 경찰이 김 씨의 진술, 실제로 밝혀진 증거와 정황을 통해서 파악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김 씨와 박양은 2023년 1월 중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 이제 두 사람이 수원에서 식사를 했고요. 화성에 있는 홀덤펍에서 게임을 하기로 하고 둘이 차를 타요. 김 씨 차를. 그렇게 화성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다른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전남친 이야기로 말다툼이 시작이 됐고 이게 결국 죽음으로 갔다는 건데 살인으로 갔다는 건데 이게 뭐지 싶었는데 아무튼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동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박양이 자기한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거짓말하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도로변에다가 차를 세우고 격하게 말다툼을 했대요. 아마 이 부분부터는 김 씨의 진술에 바탕한 당시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 너도 나랑 사귀던 중에 전남친 만나지 않았냐 거짓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그때 나 때렸잖아 이러면서 싸우다가 결정적으로 여자친구가 내 뺨을 때려서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마지막에 살인의 손길을 뻗기 직전에는 왜 항상 피해자가 자신을 극도로 건드렸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 건지 이거는 우발적인 살인 행위에 하나라도 정당함을 부여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 씨는 박양의 휴대폰까지 가져가서 어플 계정 지갑에 있던 비밀번호로 10만 원을 즉시 빼갑니다. 그리고는 그 저수지 인근 야산 등산로 옆 샛길로 이동을 해서 시신을 눕히고 낙엽을 덮어서 유기한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 과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짓들이 맞을까 싶거든요. 순서대로 착착 원하는 거 손에 넣고 뒤처리하고 이후에는 여자친구 언니에게 연락해서 본인인 척 위장하고 안심시키고 이 정도로 멀쩡한데 살인해서 유기의 과정까지만 딱 기억상실 걸린 것처럼 편집됐다? 지금 자신에게 약을 준 사람이 누군지도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사람은 기억에 남은 일조차 없는 가상의 인물일 거예요. 검찰에서도 경찰에서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추가 수사를 위해서 이제 휴대폰 포렌식을 실시하고 김 씨에 대한 제보도 확보를 해요. 김 씨 소유의 차량 블랙박스, 이동 경로 다 파악을 했고요. 인근 CCTV까지 싹 다 뒤집니다.
당연히 뭐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유독 더 철저하게 수사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놈이 이미 과거에 범죄 전력이 화려했습니다. 소년원 입소 전력도 있었고요. 최근까지는 폭력 조직에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이 된 거죠.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죄를 참지 못하는 완전 상습. 그러니까 분명히 이놈은 여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예상대로 줄줄 나와요. 수원의 어떤 마트에서 32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던 적도 있었고요. 14살밖에 안 된 남학생을 때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더 좀 잔인하게 느껴졌냐면 피해 학생이 도망을 치니까 본인의 그 조직 일행들이랑 차를 타고 유유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덜미를 낚아채서 때린 거죠. 이 아이는 전치 21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협박을 해요. 야, 우리는 성인이다. 돈도 많고 어차피 뭐 경찰 들어가도 나중에 돈만 내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 너 신고하면 너네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너무나도 신고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짓까지 하나 싶을 만한 일들도 있었어요. 세차장에 입구 가림막을 막아놓고 침입을 하더니 고압수기기로 무단 세차를 해요. 그리고 안에 있던 세차 타월 10장을 훔쳐서 도망칩니다.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72세 노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잡스러운 범죄로 시작한 인간이 결국에는 지금 살인자가 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는 범죄자의 범죄의 씨앗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속성이 같아요. 이놈을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잘한 잡범이든 중고나라 사기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는 사람과 살인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 점점 더 인간성이 결여가 될수록 나중에 생명을 해하는 일에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본적인 준법 정신,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PCLR 검사 결과에서도 총점 24점이 나와요.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가 된 거죠. 충동적, 분노 조절의 어려움, 과격한 성향, 무책임함. 이게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범죄를 반복해왔던 놈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유리하고 나중에 내가 뭘 드러내야, 언제 뭘 드러내야 참작 사유가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였거든요. 어쨌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에서 단절된 채 살아간다 해도 50대 초중반이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해요.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 반성문의 의미가 대체 뭘까? 사람을 죽이고 성매매를 하고 10만 원까지 뽑아 가버리는 그 사람에게 범행 직후에 없던 그 반성의 기미가 어떻게 재판에만 오면 생기는 걸까 참 의문스럽죠. 진짜 괴상했던 게 뭐냐면 반성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미국 정치인이 했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딴 건 누가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 그러면서 이 시점까지도 박양을 살해한 후에 유기한 직후까지는 끝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을 해요. 절도 미수 사건도 단순 착각이었다. 마트에서의 그것도. 그러면서도 최후 진술에선 뭐라고 하냐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피해자를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날 일을 반성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으로 내가 많이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흐느끼기까지. 앞으로 여자친구의 인생을 위해서 착실하게 살겠다라고 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의견도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상의 약 있죠. 누가 먹여줘서, 그러니까 누가 줘서 먹었다고 했었던 이게 김 씨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 약을 받으면서 그 효능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효능을 설명하면서 누군가 약을 줬는데 당연히 누가 줬는지까지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선택적으로 내가 나에게 준 사람만 기억해서 지운다? 이게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너무 명백한데 왜 거짓말인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건 저도 알지만 약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약 먹기 전에
그 기억에 남아있어야 할 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때는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기 전이니까.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진정으로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최종 징역 30년 선고로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올렸던 2시간 영상 중에서 너는 죽었지만 일단 나는 좀 살자라는 주제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단 한 놈도 빼놓지 않고 다 이런 식이에요. 살인의 이유도 나를 위해서, 유기도 나를 위해서, 이후에 재판에서 반성문을 쓰는 것조차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서거든요. 이미 이 재판이라는 거에서 반성문은 형량을 깎기 위한 그 범죄자들의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지 오래예요. 뭐 그 진정성을 판사들이 판단한다고 해도 그 기준들이 좀 그런 게 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냐, 재판 내내 태도가 어땠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왜 이런 기준을 고려해주나요?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의 법이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형벌을 통한 교화, 재범 방지,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반성을 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을 하는 거죠. 취지는 어떨지 몰라도 이런 시스템이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보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문제점입니다. 정작 가족을 잃은 유족의 동의 없이 감형을 해준다? 이거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